금리 인상 시작됐고 대출 중단도 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시작이 됐죠. 한국식 테이퍼링이죠. 우리나라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풀었어요. 다 뭘로 풀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 그리고 재난지원금. 그런데 환매, 조건부, 채권이랑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사에 돈을 지불하고 채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재난지원금, 나 지금도 욕 엄청 많이 먹고 있죠. 상위 12% 가지고 지금 내가 뭐 상위 12%니 뭐 일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해당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재난지원금을 왜 뿌렸느냐? 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데 왜 유동성을 완화하느냐? 요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동산이 폭등해서 가장 생기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죠. 양극화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대출을 받았을 때 물론 금리 인상하고 하면은 대출 축소로 인해서 상위 지금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자산시장 붕괴로 피해를 보는 거고, 하위는 뭐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거. 이자 플러스 물가, 요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 죽든 말든 두고 자산시장만 잡자. 그럼 망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푸는 거예요? 이쪽에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상적인 대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겼다. 그래서 자산시장 거품을 붕괴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흑백 논리로만 보고 있으니 재난지원금을 푼다는 것은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해를 좀 하고 해라. 경제부 기자, 부동산부 기자 하는 사람들 왜 이해를 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가든가 아니면은 흑백 논리로 턴을 가르느냐. 그러니까 유동성을 중단하고 있다. 뭘로?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시중금리는 이미 인상하고 있었어요. 시중금리가 인상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너무 낮은 기준금리로 인해서 너무 떨어진 시중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산시장에서 저금리로 인해서 위험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권금리 인상, 그리고 바젤3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으로 인한 은행금리 인상.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출 중단 확산세 가고 있죠.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 농협, 저축은행 가세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농협 우리 카뱅까지 번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대출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전세, 신용, 주담대 한도 다 썼다. 자, 1금융에서 저축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이런 데로 풍선 효과로 번져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대출 중단이 왜 일어났냐를 생각해보면, 1금융에서 정부에서 막으라니까 막아야지. 정부에서 죽으라면 죽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파업하고 있죠.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정부에서는 정부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그것 때문에 죽겠으니까. 자영업자들도 그런데 금융은 가만히 있겠어요?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겠죠. 은행이 충분히 버틸 수 있으면. 그런데 왜 안 그랬겠어요? 정부에서 막는 게 아니니까. 이건 바젤3 때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진짜. 바젤3가 이제 이번 정권에서야 도입이 됐으니까 뒤늦게 맞추는 거죠. 그 전까지 대출 미친듯이 해줬고, 초이노믹스 이후. 그래서 바젤3 때문이니까 1금융에서 막힌다고 해서 다른 데 간다고 해도 여기도 한도 금방 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저축은행 막히고 있고, 보험사도 막힌다고 했어요. 증권사도 말할 것도 없고, 카드 쪽도 막히고 있죠, 지금. KB저축은행, 금강원, 유의조치, 공격적인 대출 정책 못한다 이거죠. 농협은 공격적인 대출 정책 하다가 지금 다 막아버린 거죠. 11월까지. 하나은행 막혔고, 우리은행 전세대출 중단했다가 1일 재개했는데 굉장히 한정적으로. 농협은 지난달 24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다 중단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달만 해도 지금은 대출 신청 받고 있지만 중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루 이틀에 하나씩 어느 은행에서 또 막혔다느니, 어느 카드사에서 또 막혔다느니, 보험사, 증권사 막혔다느니, 이런 소리 계속 들릴 거예요. 이번 중순까지. 카뱅 신용대출 5천, 마통은 3천. 1억 뚫어놓고 한 푼도 안 꺼냈었더니 황당한 마통 해놓고서 덜 꺼내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리에 나선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자는 마통을 써본 적이 없나 봐요. 마통은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안 쓰면 원래 감액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그 감액폭이 굉장히 컸다 뿐이지. 마통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안 빌려서 쓰고 있어봐요. 그거 은행에서 두고 있나? 왜? 저 한도만 만들어 놓은 것만 봐도 은행 건전성에 영향이 가는데 당연히 막아야죠. 안 쓰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해줘요? 언젠간 쓰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해줘요? 지금 안 그래도 당장 필요한 사람들 넘쳐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런 사람들 편히 봐줄 상황이 아니다. 은행권이든 금융권이든. 미친 거 아니에요? 저걸 비난하고 있어요? 안 쓸 건데 미리 대출을 받을지 말지 내가 이만큼 대출 한도로 놓을 거니까 일단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러면 금융권에서 그거 굉장한 부담이에요. 안 쓸 사람들한테 왜 그거를 은행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은행에서 저거 막았겠어요? 그 돈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대출 딴 데라도 더 해주려고. 왜? 은행은 대출 해줘야 돈이 되니까. 근데 저것 때문에 건전성 문제 생겨가지고 대출 못 해주게 되면은 사격중지 아군이다 이건데 이걸 까고 있다니까 기자들이. 저거를 막아야지 대출이 더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유동성 장세 조금 더 가는 거고 멍청아. 저런 지식으로 기자를 하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죠. 자, 저러고 있는데도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었을까요? 저런 걸 통해서 자금 확보한 거예요. 집단대출 잔액 쭉쭉 늘어나고 있었는데 문제죠. 오늘도 그런 기사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중단 금리 인상에도 8월 대출 많았다. 멍청이들아! 8월 대출이 많으니까 대출이 중단된 거고 금리 인상은 예견된 거고 금리 인상은 8월 26일 날 했는데 8월 대출에 얼마나 영향을 줬겠냐. 완전히 인과관계를 역으로 설명하면서 심리만 조장하고 있다.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까지도 막히고 있다. 왜? 국가 재원은 남아 돌아요?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 집값 올렸다면서요. 집값 올려가서 이런 것도 지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늘어난 양이 많겠어요? 요거 나가는 게 더 많겠어요? 집값 올려서. 상식적으로 대가리에 우동살이 들어있지 않고 뇌가 들어있으면. 자, 8억짜리에도 중도금대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와요? 9억에 막혔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거 빌려주고 나면은 은행 신용도 떨어지니까. 은행 신용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금 더 빠져나가죠. 신용도 떨어지는 은행에 누가 돈 넣어놓고 싶겠어요? 그럼 대출 더 못 내주죠. 은행 신용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도 중도금대출 다 막히고 있죠. 신혼 희망타운이 아니라 신혼 절망타운이다. 중도금대출 왜 계속 막힐까요? 중도금대출이 엄청나니까. 왜? 집단대출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죠. 수백억씩 필요하죠. 중도금대출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합시다. 중도금대출 나가고 저 사람들 잔금대 대출 못 받습니다. 2, 3년 뒤에. 왜? 그때까지 은행은 돈이 계속 없을 거니까. 중도금대출 열심히 내주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주담대 다 막아버립시다. 은행도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로또 청약이고 뭐 사람들 몰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다 지금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집값은 무조건 오르고 이만큼이 안전마진이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저거 한번 꺾이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두세 건 터져봐요. 끝나요 그럼. 10채 중 4채는 분양가 9억 넘어서 안 되고 나머지도 안 되고. 그런데도 중개사들은 매수 의사가 더 많다. 정부 정책 비판했다는 그 자료에서는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정책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올랐다. 이거 언론들이 지금 지들 유리한 것만 따다 쓰고 있죠. 거기서 또 나온 말 중에 뭐가 있느냐. 주식은 코스피 같은 거래량과 거래 가격에 따른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 감정원 통계는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따라 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예요? KB에서 매수 우위지수 그리고 부동산원에서는 매매 수급지수라고 하죠. 이것이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지수다. 그런데 이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지수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가서 시장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매물이 나왔고 이게 아니라 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들 마음대로다. 거래량이 개박살 나고 매물이 늘어남에도 심리는 올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금액 봅시다. 어때요? 약속이 6월 쭈그러 들었고 작년에 이때 14조 썼죠? 7월 9조 썼죠? 지금 어때요? 거래되는 금액이 반토막이고 요거는 3분의 1 토막이에요. 요때는 반토막이고 들어올 유동성이 없다. 돈이 없어요. 왜? 대출 중단하고 금리 올리니까. 그리고 그 전에 7월에 DSR 들어갔죠. LTV 조금 완화됐다고? 그나마 조금 더 들어간 거죠. 지금 8월에 금리 인상, 대출 중단. 벌써 9월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잠깐 줄었죠. 거기다 여기 12, 16 정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때 좀 저조하다가 금리 2번 내리니까 패닉바잉이니 뭐니 해서 요때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래를 12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차명 거래라고 그랬죠. 대부분이. 거래량만 보지 맙시다. 거래 가격 봅시다. 거래 가격은 맨날 신고가 찍는다는데 거래량 줄었고 금액도 줄었는데 아직도 신고가가 한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래량 이때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이때 수준으로. 근데 거래 금액 비슷해요. 무슨 소리예요? 신고가 찍는 만큼 어디 떨어지는 데도 많다는 거지. 거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계속 오르죠. 지금 한쪽 방향에서는 집값 올리기 위해서 0.25% 올려도 집값에 영향 없다. 전문가라는 작자들 모아놓고 또 선제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더니 다른 쪽 가서 기사는 정부를 까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예금금리는 기는데 대출금리는 난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선제적 금리 인상, 지금이라도 집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 하다가 지금은 요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매달 7만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1억 신용대출만 가졌을 때 저 정도예요. 1억 신용대출에 매달 7만원이에요. 금리 반토막이라고 하고 6억짜리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6억이면 고가 아파트도 못 사죠. 근데 얼마예요? 곱하기 한 4만 해봅시다. 3분의 2 정도는 나오니까 그래도 30만원 가까이 늘어야죠. 30만원이면 연 360이에요. 영끌했다면서요. 가처분 소득은 30만원이 줄어드는데 월별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버틴다. 10월에 올릴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니들 돈 아니니까 맘대로 얘기하죠. 대출금리 보험사 10%대 나왔답니다. 적금 특반 10% 적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 대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데도 보험사에 몰리고 있대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리면은 0.5에서 1.5배 된 거죠. 이런 거 빌렸다고 해봐요. 여기서 1%까지 올린다고 칩시다. 얼마나 올라가요? 33.3% 오르죠. 그럼 여기는 한 3% 가까이 오르겠네요. 비율적으로 봐야지. 물론 저렇게까지 안 올립니다. 하지만 0.25% 올린다고 0.25%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그 전문가들 바보라는 것들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왜? 10%대까지 벌써 나왔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충격파 미미, 가을 청약 노려라, 지금이 매수 시점, 잘 세워서 매수.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사람이고, 전략적 청약 접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청약 활용. 이 둘은 무조건 뭐라든 오르고, 이 사람은 은행이죠, 은행. 이 사람은 건설사 대변인이고. 하버드대 교수죠. 뭐라 그래요? 위험 가격 버블이 형성되면서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이 폭증하는 에브리싱 버블이 터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긴축적 통화 정책 신호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조 정상화 시켜야 할 것. 이런 이야기하고 러시아에서 뭐라고 분석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다. 앞으로 유동성 축소 장세는 이어질 거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1.25%까지 올릴 여력 충분하다. 자, 충분히요, 충분. 그 이상 올릴 수 있을지도 더 고려하겠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기에 한 번, 내년 1분기에는 한 번. 무조건 올리고 2분기에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고민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한 번 올려서 아직도 지금 당장 사라. 샀다가 내일 모레 팔려요? 단타 치고 시세 차익 보고 팔아요? 실거주할 정도로 비싼 집을? 부동산 시장에서 단타 치고 하는 거는 끼케야 갭투기 정도고, 갭투기도 황금성이 있을 때나 진짜 투기꾼들 들어가지. 지금 거래량 보면 투기꾼들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결론 뭐예요? 끝났다. 그냥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이제 앞으로 무너질 일만 남았다. 거래량 감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심리 하락, 급매 투매 나오기 시작하고, 가격 하락 때 못 팔면서 못 버티면서 경매 나오기 시작하고 파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 침체의 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